그 진짜 비트코인은 8천만 원에서 떨어진 거고 네. 이더리움도 거의 70% 가까이 떨어졌더라고요. 이게 막 영원이 되고 사라지고 이렇게까지는 보지 않으세요?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업비트 비송 코인원 코비 여기 최근에 이제 고팍스까지 고박스까지 여기는 고객 자산을 완벽하게 분리된 지갑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가서 돈을 못 찾을 염려는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이 책이 좀 나오는 시점이에요. 이번에 그 지금 떠들썩한 게 FTX 파산 네네네. 사태가 하나 터졌잖아요. 네. 이게 안 터졌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네네. 근데 또 오히려 이게 터져가지고 이럴 때일수록 더 깊게 한번 공부해보는. 터진 게 오히려 저는 좋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게요. 그래요? 왜냐하면 실제로 저는 이제 업계에 있고 또 이제 하는 일이 주로 이제 컨설팅 같은 걸 많이 하니까 요즘에 어떤 컨설팅 요청이 많이 오냐면 블록체인이나 크립토를 전혀 모르는 기업들이 지금 들어가야 된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게 하락장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비트코인 너무 가격이 비쌌던 거예요. 근데 하락장이 왔고 그럼 하락장에서는 사실 새로운 뭔가 서비스를 출시하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없거든요. 기존 블록체인 회사들도 약간 몸을 사려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하락장이 이렇게 오면 크립토 인터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기술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뭔가 내실을 다지는 그런 시기인 거고 굳이 여기서 이제 하락장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섣불리 돈을 쓰지 않는데 이런 시기면은 사실 크립토를 모르는 기업도 동등한 거죠. 입장이. 지금 열심히 뭘 해보면 자기도 도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서도 보면 기업들이 그러니까 FTX 사태는 좀 또 다른데 왜냐하면 여기는 엄청 유망할 것으로 생각되었던 세계 3위 거래소가 한 뭐 열흘도 안 돼서 자빠진 사건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또 판단을 좀 달리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분위기 자체는 이제 코인 끝났네 이게 아니라 야 다음에 먹어야 돼. 이런 분위기에 가깝죠. 그러니까 이게 부자들이 하락장이나 약세장에서 기회를 봐서 새로운 신흥 부자로 더 부자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제 현금이 있고 여유가 있는 분들은 또 저기 산업에서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때를 어떻게 보면 잡은 거네요. 그렇죠. 이게 사실 이제 저희 같은 범인들은 이 하락장이 시작되면 어디가 발바닥이지 발바닥에 가서 이제 뭐 할 생각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부자들은 이거는 어떤 경기라는 것은 사이클이 있고 지금 무릎으로 내려왔으면 언젠가 다시 뭐 어깨나 머리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매집을 하면 된다. 이런 사고방식?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뭐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비트코인까지 좀 포함을 해서 대표적인 거니까 이번 사태를 통해서 막 엄청 폭락하긴 했잖아요. 그렇죠. 그 진짜 비트코인은 8천만 원에서 떨어진 거고 이더리움도 거의 70% 가까이 떨어졌더라고요. 이게 막 영원이 되고 사라지고 이렇게까지는 보지 않으세요?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뭐 너무 FTX가 열흘도 안 돼서 망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고요. FTT 날라간 거잖아요. 네, 그렇죠.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이런 건 있어요. 비트코인이 나온 게 2009년이고 이제 12년 넘었는데 13년째인데 그동안에 비트코인은 한 번도 해킹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해킹한다 치면 사실 굉장히 많은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한 개당 8천만 원 막 이럴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시스템 자체를 해킹하게 되면 뭐 한 10,000개만 있어도 그게 얼마입니까? 엄청 많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걸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해킹이나 어떤 외부에서의 어떤 무언가에 이제 튼튼하다, 이거는 검증이 됐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아예 뭐 0%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럴 가능성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영원이 될 가능성은 거의 높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더리움이 가장 좀 생동감 있는 그런 플랫폼이에요. 지금 크립토에서는 개발자들도 많고 계속 뭔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곳에 가깝고 영원이 된다라고 하면 이 플랫폼에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영원이 되는 건데 그때도 아마 뭐 해결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영원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좀 엄밀하게 따지면 거래소가 터진 거지 이더리움이 터진 건 아니니까. 그렇죠. 비트코인이 터지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여파로 조금 같이 하락한 네. 그런 게 좀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조금씩 모아가는 여유가 된다고 하면 네. 유효할까요? 유효하죠. 유효한데 음. 저는 사실 이제 그 방법을 적립식 투자라고 하거든요. 아, 네. 네, 적립식 투자는 뭐 신기한 개념은 아니고 주식하시는 분들도 다 그렇죠. 하시던 펀드 가입하듯이. 예, 비트코인 쪽을 좀 더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이더리움은 가격의 부침이 더 좀 있는 사실 코인이에요. 비트코인이 2% 떨어지면 이더리움은 뭐 3, 4% 떨어지고 비트코인이 2% 오르면 이더리움은 3, 4% 오르고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변동폭이 되게 심한데 적립식 투자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의 그 속마음은 일희일비 하지 않고 싶어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에서 스트레스 안 받고 싶다라는 분들이 이걸 많이 선택하시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이더리움 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비트코인 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이 편한 투자는 비트코인 쪽에 한결 나을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해서 만약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적립식 투자를 한다고 하면 비트코인이 더 나은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비트코인의 강점이 있고 이더리움의 강점이 있고 확실히 이게 코인의 그런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구분되는 면이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비중 조절을 하면 좋겠는데 네. 이제 그 적립식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변동성적인 관점에서는 비트코인이 좀 덜 할 수 있다. 네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군요. 그러면 요건 좀 이제 여타의 좀 질문인데 그 이번에 그 FTX가 거의 막 2위, 3위를 왔다 갔다 하던. 네네. 최근에 기준으로 하면 2위죠. 사실. 그러니까 엄청났는데 이게 진짜 일주일도 안 돼서 진짜 이렇게 없어져 버렸잖아요. 네네. 혹시 그 국내 거래소를 좀 쓰는 분들은 네. 안전할지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할 땐 100% 안전합니다. 100%요? 네, 왜냐하면 한국이 이런 종류의 그러니까 사실 FTX 거래소가 받는 규제는 여기는 금융기관도 아니고 뭐 정확하게 그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인터넷 통신 사업자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통 거래소 하면 약간 은행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 주식 거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증권사 비슷하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두 가지에는 정말 무수히 많은 규제가 붙거든요. 근데 이런 그 크립토 암호화폐 중앙화 거래소는 그런 규제에서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근데 한국의 이 거래소들은 비교적 그런 규제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촘촘해요. 아, 그래요? 네. FTX에서 지금 문제됐던 게 뭐냐면 FTX가 가지고 있었던 고객 자산을 고객이 예치한 암호화폐를 이제 알라메다 리서치 같은 이제 형제 회사들에 대출을 해줬다. 그러니까 고객 재산으로 돈놀이를 했다. 이게 이제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공분하는 지점인데. 유용한 거군요. 네, 유용한 거죠. 네. 근데 한국에서는 이거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요? 네, 거래소 자산이랑 고객 자산 분리해서 보관하도록 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지금 원화가 들어가 있는 거래소 특히. 약간 그 원화 취급을 안 하는 거래소는 좀 애매한데 지금 말씀하신 어피트 비썸 코인원 코빗 여기 최근에 이제 고팍스까지 여기는 고객 자산을 완벽하게 분리된 지갑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가서 돈을 못 찾을 염려는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분리된 지갑으로 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그 국내 거래소 너무 규제가 심하다고 비판 많이 또 받았던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주로 거래소 분들이 그렇게 많이 하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일이 터지고 나니까 또 좋은 점도 있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규제가 많으니까 한국 거래소에서는 뭐가 안 되냐면 크립토 파생 상품이 되게 많은데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거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FTT는 저도 쓰진 않았는데 그 친구들이 쓰는 거 보니까 거기다가는 그 비트코인도 맡겨놓고 막 이자율도 받고 막 이자도 받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것도 그거는 이제 그 시파이 국내 시파이에서도 제공하는 몇몇 업체가 있긴 한데 그런 거 말고 약간 마진 거래라든지 그러니까 우리 보통 롱치고 숏치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가면 하락에 베팅하는 식 이런 상품들이 국내에서는 거의 사용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제 보통 하면은 막 바이낸스 같은 데는 이 레버리지를 100배, 125배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10만 원으로 방향을 정해서 딱 베팅을 했는데
한 0.8% 정도 어긋난다. 반대로 간다. 그럼 내가 베팅한 돈 빵원 되는 거고 거꾸로 제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1%만 올라도 이제 원금만큼 100% 이제 수익을 볼 수 있는 거. 약간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한국적인 어떤 금융 당국의 정서에서는 도저히 저건 도박이지 너무 위험한 투자이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는 것이고 실제로 그래서 하락장 되면 사실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냥 가만히 보고 있거나 일찌감치 현금화해서 보고 있거나 아니 그냥 존버하는 거 말고는 없는데 다른 이런 화생 상품이 있는 거래소들은 이제 하락으로 수익을 또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크립토 하면 다 알게 되거든요. 이게 무슨 비에 젖듯이 슬슬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알게 돼요.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 FTT 같은 경우는 또 마케팅도 엄청 세게 하는 거래소여서 가서 이제 거래를 하기도 했고 FTT가 또 이제 한국인 사용자가 의외로 많았던 이유가 뭐냐면 최근까지 여기에다가 이제 자기 자산을 예치를 하면 연 이자로 8% 정도를 주는 일종의 이벤트 같은 걸 했어요. 그러면은 달러 8%짜리 예금이랑 똑같은 거예요. 엄청난 거죠. 네, 세금도 안 떼고. 근데 그게 이제 계속 이렇게 안에서 다른 사람 고객 유치해서 그 돈으로 그렇죠. 주고 네, 그렇게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네. 좀 이제 이런 문제가 된 거고 사용자 자체는 굉장히 많았는데 어쨌든 정리하면 한국 거래소에서 내가 넣어놓은 돈 자체를 떼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아 그렇군요. 야 근데 그 미국에서는 금융당국에서는 그걸 규제를 안 했나 보네요. 규제 이제 하려고 했었죠. 하려고 하던 차. 그러면요 대표님 그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적립식 투자 아까 개념도 좀 잡아주셨고 네. 그럼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어떻게 이렇게 나눠서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게 좀 경쟁 관계로 봐서 경쟁 관계는 이제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아주 한 2014년, 15년 이럴 때는 비트코인 투자자 입장에서 비트코인이 지금 아직 자리를 못 잡았는데 자꾸 이상한 게 막 생겨. 이더리움 이름도 뭐 처음 들어보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 화폐들이 막 생겨서 자꾸 뭔가 자기들의 포션을 빼앗아 간다라는 생각을 하던 시기가 있었나 봐요. 저도 이때 안 해봐서 모르는데 네. 책에 나오거든요. 네. 예, 막 갈등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때는 사실 어떤 그러니까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더 많은 비트코인 사용자를 유치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이더리움 입장에서는 이제 막 만들었으니까 커뮤니티 형성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경쟁 관계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와서는 사실 두 가지 다 너무 컸고 그리고 거의 이더리움 가격이 비트코인 가격 따라가요. 뭐 큰 형과 뭐 동생 이런 정도의 느낌이고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가지는 이제 풀려고 하는 목적 문제 자체가 좀 다르다. 비트코인은 자유로운 송금, 방해받지 않는 송금과 최근에 이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고 이더리움은 보통 이제 탈중앙화 월드 컴퓨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OS 얘기했잖아요. 윈도우즈 같은 거.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얘네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이기 때문에 경쟁 관계는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요. 네. 원래는 그 암호화폐 쪽에 많이 좀 들어오려고도 하셨었잖아요. 투자도 많이 하시고. 그렇죠. 근데 이번에 사태를 통해서 이제 발을 빼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조금 그 의사결정을 지연시키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올 것 같으세요? 제가 기관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거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사견인데 일단은 영향은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크립토에서 제일 믿을만한 거래소 중에 하나였거든요. FTX는 실제로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막 포춘지의 넥스트 워렌 버핏 표지에 나가고 이랬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놈들이 이렇게 운영도 개판으로 하고 크립토 애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런 인식 자체는 확실히 좀 문제가 되긴 해요. 특히 FTX 같은 거래소는 뭘로 유명했냐면 미국 정부랑 사이가 굉장히 돈독한 걸로 유명했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FTX라는 거래소의 본사가 바하마라는 이제 동네에 있는데 거기 이제 미국 바로 옆이에요. 그래서 미국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2020년에부터 코인 사기 시작한 애들이 많이 거래한 거래소가 FTX예요. 근데 얘네가 지금 거래했던 코인들이 그냥 거래소에 묶인 채로 얘네가 파산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안 좋은 기억이겠죠. 이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크립토 시장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이게 어떤 투자 수요의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이게 일정 부분 합리적인 뷰라고 보고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다 한번 맛을 봤단 말이죠. 2020년 3월에 개당 $3,000 하던 비트코인이 뭐 68,000달러까지 올라가는 몇 배인가 22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보수적인 코인인데 22배 올랐단 말이에요. 이걸 한번 맛봤기 때문에 눈치를 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살아날 것 같다라고 하면 그때 돈이 우르르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구나.